기본적으로 S&P 500 전망은 2,400. 2,400? 네, 최악의 상황에는 1,800 정도. 근데 안 이게 돌아간다는 되게 얘기예요? 네, 미국 주가가 최소한 여기서 10% 이상은 떨어질 것이다. 또 우리 주식은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주식은 굉장히 좀 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시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다 내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연고점 경신, 브레이크 없는 질주. 최근 달러의 초강세가 심상치 않죠. 특별히 한국의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바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불행한 대가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지불해야 하는 유동성 파티의 대가는 얼마나 값비싸고 혹독한 것일까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깊어지는 국내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9월 FOMC 향방까지 경제 전문꾼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상률 1위 스릭슨. 자,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긴축 강도가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연초 대비해서 무려 13%까지 오르는 초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글로벌 통화 가운데 뭐 원화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엔화, 위안화 할 거 없이 다 달러 대비해서 아주 폭락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 또 연준의 스탠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우리 주식시장의 성격의 규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원화의 낙폭이 유독 커 보이는 게 이제 1,400원을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결국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 약세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그런데 사실 뭐 올해 들어서 엔화 가치가 우리 원화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유로나 뭐 특히 이항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보다 덜 떨어졌죠.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원화 가치가 뭐 1,400 근접할 때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네. 나오고 그나마 그 믿었던 경상수지 이 흑자폭도 많이 축소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상수지도 적자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특히 저 원화 가치가 최근 며칠 동안은 이렇게 급등한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동조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우리 그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님 말씀대로 대중국 수출이 이렇게 역조가 나고 그죠? 그리고 무역 역조의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위기 의식도 있고 최근 들어 원화 절하의 속도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냥 당국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동조화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특기할 만한 위험 인자를 보고 계시는지요, 박사님? 네, 김혜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러니까 무역 적자도 더 나갔고 경상수지 적자도 지금 뭐 전년도월 대비 한 7분의 1 토막 네. 줄었는데 이게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든지 예. 또 이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가 조금 장기화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조금 너무 적어서 무슨 외환위기가 온다, 뭐 금융위기가 당장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원화의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글로벌 통화 대비 이제 동조화 정도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정도의 반대 정도로 평균 정도. 네, 평균적으로 네. 사실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엔화도 엔화는 뭐 더. 20% 네. 떨어졌고. 그러니까 원화가 유독 더 약해질 수는 있다. 1,400원을 뚫고 뭐 1,450원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만의 이슈는 네.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선철 대표님 이제 운용 책임자로서 직접 이런 그 경제적인 현상을 운용에 이렇게 녹여내셔야 되는 네네.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달러는 고점을 찍은 것 같다. 이번 달 혹은 이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이제 좀 크게 변곡이 나올 것 네.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가 이제 강세였던 이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전쟁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런 수출이 늘어나고 에너지 특히 에너지 쪽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넘게 계속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에 이제 쌍둥이 적자를 정말 역사 최대 폭으로 이제 경신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좀 적자 폭이 좀 줄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진 게. 그리고 또 연준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진짜로 매파적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 맥스로 올릴 수 있는 게 5%라고 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기준금리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도 물가가 잡힌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화폐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과거처럼 이제 일시적인 정말 그런 그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한 그런 아니면 혹시 뭐 투기 세력 네. 여러 가지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이 이런 고물가와 함께 가야 되는구나를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발원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그래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유동성의 막대한 공급과 또 공급 사이드에서 병목 현상이 나오고 또 이른바 펜트업 디맨드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버무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글로벌리 이렇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는 사실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들, 서남아시아의 뭐 스리랑카 이미 그렇게 됐고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유럽의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 뭐 거의 디폴트 수준까지 가고 뭐 아르헨티나 그렇게 된 건 오래됐고 그래서 이게 전염병처럼 확산되면서 사실 한국 경제도 위기의 징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어쨌든 외환유가 규모 있게 좀 줄어들었다는 뉴스까지 있으면서 좀 굉장히 큰 경각심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기에 대해서는. 일부 뭐 그런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길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외환 보유액이 그래서 4,300억 달러 맞냐 적냐 이건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태 채권국이라는 겁니다. 대채권이요. 277억 달러였어요. 2008년에. 네. 그런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올 2분기 보니까 3,861억 달러. 그거 채권국이기 때문에 2008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2008년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2008년에 277억 달러였습니다. 올해는 올해 지금 2분기에 3,861억 달러요. 순채권이? 순채권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뭐 국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많이 늘어났고 대부분은 2008년보다 지금 많이 좋아진 상황이다. 네. 그래서 뭐 외환위기 이런 것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렇죠. 아까 이 대표님이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달러 가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뭐 토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올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결제은행, 뭐 실질 실환율 여러 가지 환율 평가합니다만은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그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 무렵에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만은 올 하반기 후반, 특히 4분기 후반 내년 가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외환위기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바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는 그런 속설이 있듯이
사실은 약간만 징후가 나타나도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경험하셨잖아요, 박사님.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아직도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우리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의 성장 활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둔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 현재까지는 둔화되고 있는 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현재 외환 보유고 뭐 많죠. 당장 외환위기 뭐 이런 걸 운운하기에는 좀 어색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는 전체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 비율도 전체 외환의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역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면 이거는 좀 이건 아닌데 네.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 자금이 의미 있게 빠져나간 거는 가령 2015년 뭐 중국 금융위기라든지 네.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럴 때 빠져나갔거든요. 그들이 어려워서. 네, 그들이 어려워서 현금 인출을 한 거죠. 네. 외환적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중요한 네. 위험 이벤트가 발발할 건지.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없다고 가정하면 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어떤 큰 변동성은 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제한될 걸로 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한 우리가 먼저 접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또 미국 가서 말씀을 하셔서 예. 우리 또 긴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이제 9월 FOMC에서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일 거다.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빅 스텝. 예. 75bp 아니면 50bp 올릴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계속 올려서 뭐 세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피크 아웃을 언제쯤 그리고 어느 레벨에서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의 피크 아웃을 경험하게 될 건지에 대한 세 분의 그 전망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뭐 한 3.50에서 3.75% 네. 이 정도가 미국 금리의 피크아웃. 그것도 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저는 이미 상승률은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난 6월을 고점으로. 예. 그래서 올 연말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5%, 내년에는 한 3%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물론 그것도 높은 물가 상승률이죠.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미국 경제거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경제 예측 모델로 하면은 4분기 뭐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소비 고용이 증가해가지고 침체가 아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하면은 4분기에는 소비도 마이너스, 고용도 감소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금리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예, 저는 뭐 올 연말이나 뭐 11월, 12월 뭐 이번에 9월에 뭐 올릴 텐데요. 네. 12월, 12월쯤에 한 번 더 올리고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 수준이 뭐 3.50 혹은 3.75% 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3.50이라면 사실 이번에 빅 스텝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9월 FOMC에 만약에 한다면 사실 더 이상 올릴까 그 룸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3.50으로 예. 본다면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다른 견해신 저는 것 같아요. 김영익 교수님보다는 조금 높게 네. 보고 싶고요. 저는 연말에 뭐 4.0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75bp 0.75% 포인트 올리면 11월에는 0.5% 포인트. 네. 그리고 12월 FOMC에서는 뭐 베이비 스텝 0.25. 0.25를 올리고 그럼 한 네. 4.0. 그럼 4.0이네요. 맞춰지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연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거의 한 7% 정도. 연말에도? 네, 연말에도. 지금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지금 8% 물가가 8% 나와도 네. 7%까지 떨어지려면 바쁩니다. 그리고
연준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근원 물가 겁니다. 뭐 8월 근원 물가도 많이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원 물가의 상승 요인이 저는 뭐 좀 구조적이다, 뿌리가 깊다. 그리고 가장 물가의 비중이 높게 물가를 괴롭히고 있는 주거비가 하락하는 시점이 올 연말은 아닐 거다. 네. 내년 한 중반 정도는 돼야 미국의 주거비가 떨어지면서 좀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종 연준의 정책 금리는 제 생각에는 4.5, 내년에도 2번, 3월과 6월 2번 올리면 4.50%에 도달하고 네. 내년 7월부터 동결해서 후년 2024년 3월까지 계속 동결 기조로 가야 물가가 아마도 2024년 초에 아마도 3%대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3% 후반, 그것도 후반대 들어가면 연준이 2024년, 3년이 아니라 2024년 봄 정도에는 첫 금리 베이비 인하. 스텝이 금리 인하를 아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김 박사님의 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상당한 차이가 있군요. 3.5%일 수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4.5%니까 사실 1%포인트의 차라는 게 사실은 몇 달 남지 않은 그 경로를 감안해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 부분은 저는 박사님하고 동의를 하는데 최소 이제 올해 말까지 아무튼 뭐 특별한 아주 큰 정말 뭐 시장의 붕괴라든지 여러 변동성이 없는 한은 뭐 올해 말까지 기본적으로 4%까지는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년쯤에 또 다만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아마 저는 터미널 레이트를 그래도 한 5%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5%. 네네. 네. 금리를 4%까지 5%까지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면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냐. 위 저 차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통화량이 피크를 치면 약 3년, 최소 3년이 있어야지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발현이 됩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정도의 통화량이 풀린 적은 194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하고 1970년대밖에 없는데 각자 보시면은 최소 3년 혹은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발현이 됐다. 네. 이번 팬데믹 구간을 거치면서 이제 21년 2월에 전년비 이제 지난 100년 중에 가장 높게 통화량 광의 통화가 이제 늘어났죠. 급진적으로 증가했는데 전년비 이제 27%까지 상승을 했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정말로 긴축을 빨리 하고 싶다면 최소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위로 금리를 올려야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긴축을 할 수 있다. 실질금리, 미국의 실질금리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0년물 명목금리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뺐을 때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적은 70년대 이후로 없었다. 근데 지금이 그보다도 더 마이너스인데 다만 기준금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왜 지금도 70년대 볼커 모먼트 당시처럼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되지 왜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부채의 주체가 누구냐. 부채를 제일 많이 빌리고 제일 많이 쓴 곳이 미국인데 심지어 08년 이후에 08년 리먼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민간의 부채를 정부가 다 흡수를 했다. 그럼 지금도 사실 정부가 그 수많은 부채, GDP 대비 지금 정부 부채가 거의 140%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체 세수 대비 이자 비용이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도 이자 비용이 약 15%에서 20%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다, 세수 대비로. 뭐 일단 만약에 다시 그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 경제에 진짜 정말 궁극적인 대공황이 오는 거야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그걸 넘어서 미국 정부 자체가 디폴트를 내야 된다. 근데 무슨 자꾸 왜 50bp 인상하고 75bp 인상하고 이런 게 왜 화두가 되고 빅샷이 문제가 아니라 짧은 틀에서 보면 안 되고 아주 긴 틀로 봐야 된다. 지난 100년의 역사가 어땠는지. 볼커 모먼트가 있고 나서 이후부터는 계속 인위적인 이제 유동성 저금리 정책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미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 이선철 대표님하고 조금 견해가지고 네. 저번에도 같이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예. 아까 실질금리가 지금 미국이 마이너스 6% 정도로 최근에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배 대표님은 금리가 오르면서 실질금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견해인데요. 저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면서 네.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저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기준금리는 저도 많이 못 올릴 거다. 그러니까 진짜 침체를 저도 크게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올 수 있다. 특히 네. 미국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침체가 옴으로써 더더욱 대중이나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이제 긴축적인 정책을 못 하겠구나. 지금도 이미 인플레이션 커브에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연준은 사실상. 왜냐하면 물가는 지금 뭐 8%인데 8.5%인데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는 연준이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기준금리로 내릴게 올릴게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장기 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보통 다 기관들이 참여를 하지만 그 기관들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난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말씀하시죠. 뭐 미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뭐 미국 경제가 순환적으로 침체가 될 뿐 상대적으로는 내년까지 전 세계 경제 우등생 국가로 내년도에 저는 2분기 정도를 경기 침체라고 보는데 만약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조금 더 확연히 좀 침체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빨리 불황을 탈출하는 국가도 네. 저는 미국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몇 가지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재정 적자 부채 말씀하셨지만 IMF 전망 자료를 보면 네. 미국의 재정 수지 GDP 비율이 뭐 4%대예요. 2027년까지 거의 4%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집권하냐 공화당이 집권하느냐 좀 다르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면 조금 더 뭐 좀 늘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폭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좀 이번에 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2,200만 개가 사라졌어요. 네. 근데 지난달 통계를 보면 2,200만 개가 다 회복됐고 플러스 24만 개가 더 추가로 형성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미국은 이렇게 어쨌든 탄력적인 경기 회복을 보일까? 혁신 기업이 있죠. 네. 노동 개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축통화국을 갖고 있죠.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어쨌든 경제 복원력, 경제 유연성, 탄력성 이런 것들을 조금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 저는 비록 경기가 순환적으로 침체를 보이겠지만 미국도 너무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매우 그 젠틀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다른 의견들. 그래서 조금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주시장이요. 미국 금리라든지 연준의 스탠스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미국의 S&P 지수의 향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주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평가형에 들어섰다. 예. 그런데 아직도 미국 주가는 고평가형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비농업분의 고용, 그 다음에 유동성 M2를 포함해가지고 예. 적정 주가를 한번 평가해 보거든요. 근데 그거로 평가해 보면 S&P 500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 한 3,9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3,900이 좀 뭐 거의 근접했었습니다만 좀 높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연착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또 가소평가형으로 네. 들어서거든요. 뭐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특히 내년 1분기까지만 보면은 미국 주가가 최소한 여기서 10% 이상은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때 저평가 좀 보인다. 예, 제가 그동안 한국 주가 비중을 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그 GDP에 비해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고 일평균 수출 금액 상한기수가 높은데 가대평가됐고 그다음에 그
총통화, M2 강의통화라고 그러죠. 그거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런데 명목 GDP 가지고 지금 올해 4.5%, 뭐 그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한 2.5, 물가 2% 고려하면요. 그 정도 고려하면은 뭐 적정 주가 3,09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작년에 40% 가대평가됐습니다만은 좀 10% 정도 가소평가됐고요. 그다음에 M2에 비해서 물론 기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000년 이후로 보면요. 시가총액 평균이 한 네. 58%였어요. 네, 그런 코스피 시가총액 평균이 M2에 비해서. 근데 최근 그 6월까지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은 50%밖에 안 되거든요. 네. 턱걸이군요. 예. 그동안 제가 뭐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한국 주가가 고평가됐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여기서 우리 주식은 크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090 갑니까? 예?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인데. 뭐 어제 가져와 깜짝 보겠습니다. 놀랐거든요. 김 물론 뭐 박사님.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적정 주가가 적정 그 주가가.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3,090포인트 얘기가 일단 나온 것만 해도 박사님 어떻게 보죠? 뭐 단기 주가에 알 수 없지만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지수를 말씀드리자면 S&P 500 기준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한 3,100 정도. 이거는 이제 고점 대비 한 35% 정도 하락하는. 아, 지금 아까 3,090은요, 코스피였고요. 지금 3,100은 S&P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네. 미국 주가의 하락률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좀 중위값으로는 35%, 평균값으로는 고점 대비 한 30%.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3,100에서 3,400 정도가 그 사이가 좀 역사적 저점이고 지난번 저점이 3,600인가 그랬으니까 네. 그것보다는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어닝 쇼크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피봇이 조금 더 늦게 나올 거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조금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지연될 거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렇게 전망을 조금 바꿨지 않습니까? 시장의 네. 컨센이 바뀌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시장의 전망보다는 12개월 예상 EPS가 한 3에서 한 7% 정도, 한 4, 5% 정도 네. 적어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하향 조정되면 PER 한 16배 정도 적용을 했을 때 3,400 정도는 한번 주저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주식은 김영익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좀 싸다. 현재도. 그러니까 더 빠질, 물론 뭐 잠깐 빠질 수 있겠지만 뭐 올해 하반기 안에 아무튼 저점이 만약에 잠깐 더 빠진다고 해도 저점 확인 후 분명히 반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시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S&P 500의 이익 수익률이 약 4.7% 정도 명목으로 이제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제 PER의 이제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약 지금 뭐 3%를 좀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야 뭐 10년물 금리나 장기채 금리가 성장, 뭐 둔화 이런 우려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모든 건 이제 시장 금리로 결정이 된다. 기준 금리가 아니라. 예. 그러면 다만 코스피나 이제 중국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지금 이익 수익률이 9.4% 정도 되고 항생은 지금 이미 10%를 넘어갑니다. 10에서 11% 정도.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8%가 고점이든 9%가 고점이든 인플레이션보다는 최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래서 현재 향후에 그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수익률 측면에서 네. 지켜줄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몇 가지 이제 좀 좋은 국가들 중에 중국도 포함되고 한국도 원자재 이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국도 아무튼 저는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실 대표님께도 미국에 비한 네. 한국의 그 투자 매력도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네, 네. 고평가 이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무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결국에는 모든 자산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아무튼 통화 가치를 하락하는 통화 가치를 명목 화폐잖아요.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으로 가게 된다. 그럼 그 자산이 무엇이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원자재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일들을 지금 현재 많이 제공하고 더 많이 저평가돼 있고 네. 그런 자산으로 가게 된다. 지금 저게 이제 미국의 어닝 1930년부터 현재까지 파란색이 미국 S&P 500의 이제 어닝스 일드고요. 이익 수익률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저 빨간색이 30년부터 지난 100년간 CPI의 이제 물가 추이인데 전년비 수치인데 한 번도 지금처럼 이익 수익률이 빨간색 소비자 물가 지수 아래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아무튼 이 가격을 이익 수익률이 저거는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 수익률이라는 거는 연준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채권 시장이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럼 저 파란색이 저 빨간색 위로 가게 된다면 간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건데 하나는 미국의 주식 시장이 크게 붕괴하거나 다른 두 번째는 갑자기 기적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미국의 어떤 어닝이 진짜 개선되는 네. 급진적으로 2배, 3배 개선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무튼 역사적인 이런 좀 통계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러면 70년대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70년대 말고는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없거든요. 완전히 화폐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고 70년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P가 S&P 500 기준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냐? 포워드여도 6에서 8 정도까지 떨어진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PE가 S&P 500 기준으로 그렇게 멀티플이 정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다못해 현행 PE는 지금 S&P 500이 약 2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을 넘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익 수익률이 4%대인 건데 현행 포워드는 항상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더 높은 전망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행으로 만약에 한다면 현행으로 20이 7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김한진 박사님이 말하시는 어닝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어닝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고 어닝뿐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이익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멀티플 조정 현상까지 네. 같이 발현이 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P 500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인 전망은 2,400이라고 사실 예전부터 말을 해왔고요. 2,400. 네, 기본이 2,400이고 지금 얼마죠? 지금 4,100 정도 되죠. 네. 거의 내년 말까지 저는 그 정도 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1,800 정도까지 볼 수 있다. 네. 근데 안 이게 도망간다는 되게 얘기예요? 1,800 이러면 다 그러실 수 있는데 S&P 500이 1,800인 게 불과 6년 전 일입니다. 2016년에 1,800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이선실 대표님 또 저평이 보이신다고. 그 보통 전형적인 리세션이라고 하면 미국이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고 네. 뭐 신흥국이 안 좋아도 뭐 달러로 몰리고 미국채가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드가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자산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때는 수익률 싸움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 2020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문제가 될 거고 화폐적인 현상이 될 거다라는 거를 제가 취미 삼아 하던 개인 블로그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 역사적인 관점은 다 40년대 YCC가 있을 때도 공부를 해보고 뭐 70년대도 공부를 해보고 아주 딥하게 좀 많이 들여다봤더니 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이해하시자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터키에 만약에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일단 터키에서 돈을 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 그게 실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이탈하자.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화폐적인 인플레이션의 근원 자체는 미국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광의 통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는 그래도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으나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수출되는 경향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원자재, 뭐 모든 많은 것들이 다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그래도 연준이 물가가 오를수록 쟤네가 긴축을 해서
그 물가를 때려잡겠구나. 이런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인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만 봐도 쉽게 드러나는데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해져 왔고 그러면 물가가 그렇게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이니 미국의 물가가 이 정도였던 거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유럽도 사실 양적 완화를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M2가 팬데믹 때 아까 저 정도로 급진적으로 늘질 않았습니다. 뭐 끼케야 12% 정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크게 는 나라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화폐적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게 미국이고 네. 그게 지금까지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인플레이션이 오를수록 오히려 연준이 더 매파적이겠구나. 지금도 말만 프리텐딩 하는 거지 실제 행동을 봐라. 물가 위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자기 재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런 화폐적 현상으로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가 물가 위로 근처라도 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쉽게 절대 잡히지 않는다. 물론 그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사이클은 70년대에도 존재했고 항상 존재한다. 네. 존재하지만 결코 이렇게 한번 불붙은 건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히려 정말 크게 자산이 많이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래서 금 관련 이제 광산 뭐 이런 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미국 채권에 2차 텐트럼이 올 거다. 지금 1차 금리 급등을 사실 텐트럼이라고까지는 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2020년 사실 7월부터 장기채가 미국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성장 때문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그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게 결국에는 발현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이번 장기채가 그럼 텐트럼이 올 때는 왜 텐트럼이 올 거냐. 그때는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 자각이 될 거다.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다 내년 말까지 한 3% 정도 될 거다. 물가가 뭐 3% 이 정도로 보고 계신데 절대 저는 그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최소 6% 이상. 그리고 잘못하면 전고점도 뚫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두 분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 이선철 대표님은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더라도 저번에 이렇게 같이 어떤 방송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증권 시장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1800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도 미국 경제 비관적인데 네. 갔다 오면서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증권시장에 다양한 견해가 있고 네. 그걸 또 존중하고 왜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보면서 1800까지 가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 네. 예, 중국이 미 국채를 일시에 팔아버리든지. 예, 지금 많이 줄였어요. 1조 한 3천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9,700억 달러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또 1800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가 정말 심각한 건데 혹시라도 대만 전쟁까지 그런 상상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이 대표님은 저런 거 합리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2,400, 1,800까지 떨어지려면은 그만큼 외생적인 충격이 네. 없이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약세 시황관을 가진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를 모실 때 그 김영익 박사님을 지금까지 많이 모셨는데 이선철 대표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출연 섭외가 많이 주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몇 달을 지내고 또 지금은 약간 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좀 낙관론이 좀 퍼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뭐 태조 이방원이라 그래가지고 쭉 갔더니 또 추석 끝나고 왔더니 거기는 쭉 빠지고 그잖아요. 또 삼성전자 이제 완전히 바닥 찍었다고 해가지고 5만 원대 후반부에 들어갔더니 아직도 지하 2층, 3층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4% 폭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스윙을 몇 번 당해 보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손도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이익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익 박사님부터 남아있는 사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그죠? 10, 11, 12. 이 3달 동안에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앞서 우리나라 GDP, 일평균 수출 금액, 통화량의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아직 바닥은 쳤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예. 예, 저는 내년 1, 4분기까지
전저점 이하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400, 2,300 이렇게 간다. 2,300 이하로 2,300 떨어질 이하.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저평가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네. 주식을 사야 된다. 물론 제가 내년에 뭐 대세 상승 그런 거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박스권 하단으로 머지않아 더 떨어질 것이다. 근데 조만간 그게 박스권 내년에도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내년 2분기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4분기 후반 내년 1, 4분기에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00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식을 사라. 예, 예. 그래서 박스권 상단인 한 2,800, 900포인트까지는 예, 인조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예, 예. 김한진 박사님. 저도 뭐 비슷한데요. 지수를 맞출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내년 한 2분기까지 한 4월에서 5월 정도까지는 조금 계속 주가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쫓아가면 조금 주식이 재미가 없고 떨어질 때는 용기가 안 나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려워요.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한 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는 상승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보다 적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네, 그래서 근데 오르는 건 그때 많이 오르겠네요. 네. 근데 오르는 게 주도주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빠른 순환매라든지 네. 아주 뭐 불규칙한 순환매가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네. 정말 돈 먹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서 우리가 주가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빠질 때마다 더 많이 빠지면 많이 사고 내년 뭐 2분기까지는 오르면 조금 줄이고 네. 많이 오르면 많이 줄이고 그런 전략으로 새로운 해지 전략으로 네. 뭐 CT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2분기 정도를 그렇게 조금 본격적인 추세 상승의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는 연준이 내년 6월 정도에 금리를 동결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단 뭐 직진 신호가 나올 거다. 파란불이. 네. 그리고 내년 2분기가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한 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결국 연준이 나선다. 네, 결국 머지않아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주식시장에 선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는 경기는 나쁘더라도 추가로 나빠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입하는 그때가 낙바텀이라요. 네. 지수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가장 안 좋을 때 아마 2,200 정도까지는 2200. 형성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하고 예, 저도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선철 대표님. 저도 코스피 전망은 굉장히 두 분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바닥이 지금이다 아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쨌든 매수하셔도 좋을 시기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저기 위에 주황색 선을 보시면 딱 그 73년, 74년 이제 그 달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기 직전 레벨이다.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래될 것 같다라면 사실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왜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가냐. 그거는 연준의 매파적인 블러핑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잘 먹혀왔다. 다만 이제 그러한 매파적인 블러핑이 더 이상 시장에 안 먹히는 시기가 굉장히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럴 때는 특히 각종 원자재, 그중에서도 뭐 여러 금속들, 이제 귀금속, 특히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산이 좋을 거고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최소 한 향후 수년간 한 20-30% 지금 그 그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원자재가 다시 특히 유가가 다시 오른다고 해도 그거는 미국에 오히려 좀 더 안 좋지. 지난 과거처럼 지난 1년간은 한국에 더 많이 안 좋았으나 왜냐하면 달러가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는데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유가는 이제 달러로 표시가 되잖아요. 달러로 거래를 해야만 되는데 근데 반대로 물론 한국은 순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어쨌든 간에 물가에 대한 그런 외부 요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가 지금 뭐 제가 보는 여러 시그널 안에서도 달러가 지금 완전히 큰 변곡점이다.
그러면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화폐적인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으로 인해서 발현이 됐고 그 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좀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은 좀 회복되는.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도 포함이 전 되게 좋다라고 보진 않는데 한국도 포함이 된다. 그만큼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숏을 쳐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분들이 숏하실 또 수단이 또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예. 뭐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을 일단 팔아야 되겠군요. 아니요 그런 미국 다음에 환전을 해서. 오히려 저는 브라질 주식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브라질 주식 같은 경우 브라질에서 광산주들 좋게 보고 있고 그런 달러 지금 달러 가지고 계신 뭐 달러로 환전하셔서 달러로 미국에 상장된 브라질 주식이나 그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산군에 투자를 하셔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ETF 숫자나 유동성이 미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도 달러로 다 투자를 하고 있고 다만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해도 가격으로 보강이 되는 그런 ETF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익 박사님도 마지막 조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 이번 추석 연휴 때 그 레이 달리오 세계 경제 질서 이 책을 네. 꼼꼼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저기 우리 이 대표님 생각이 그분하고 또 오버랩되면서. 비슷한다. 네, 그분은 저 미국이 이제 정점을 지나가지고 어려워지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좀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화됐고 그 다음 단계는 내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만 어려워질 수 있겠다. 달러같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뭐 하여튼 방향은 같습니다. 예, 방향은 같고요. 진폭은 차이가 많다. 예, 진폭은 차이가 있고 예, 그리고 IMF도 최근에 그 7월 경제 전망 수정하면서 내년 경제 전망할 때 미국 전망치를 제일 많이 낮췄거든요. 네. 미국이 1.0, 유로존 1.3, 일본 1.7이에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 제일 낮게 전망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비들 전망치 보더라도 내년에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높아진다고 전망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노무라 같은데 BOA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은 이 대표님하고 거의 같은데 단 그 정도의 차이다. 네, 그런데 뭐 그런 시기가 오면은 뭐 우리가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다 내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한진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예측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유럽 문제만 해도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경기가 돌아서는 시점.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이벤트에 일비일이하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일비일이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미래 기업 이익을 앞당겨서 반영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반영하고 그런 경기 중심적 주식시장으로 돌아설 때까지 이거는 좀 오해가 없게 들으시면 좋을 텐데 경기가 돌아서야 주식을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시점이 결국 주식의 턴이 주식시장이 경기에 의존해서 비로소 경기에 의존해서 오르기 시작하는 네. 그런 시점이 될 것인데 그 시점은 아직은 조금 우물에서 고기를 구하는 그런 성급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전 세계를 덮친 위기는 무엇이 거품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보여주면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격변의 시대, 지금은 지나친 절망이나 넘치는 희망보다 어쩌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마음으로 변화될 내일을 준비하는 현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